안녕하세요. 정준모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2학년 국어 해설을 통해서 잘한 점과 더 잘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해 보려고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풀이를 떠올리면서 들어주세요. 먼저 1번 문항을 보죠. 1번은 학생들의 대화에 나타난 의미 공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대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문항처럼 대화를 의미 공유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고 토의나 토론과 같이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대화를 의미 공유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의미 공유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만화에서는 지훈, 그다음 수민, 그다음 민서가 서로 질문도 하고 각자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다른 친구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말하면서 좋아, 그래 하며 수용 및 동의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엔 함께 정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죠.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서로 달랐던 생각의 조율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합의로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는 점 때문이겠죠. 또한 그 의견의 차이를 좁혀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대화에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4번 역시 의미 공유의 과정으로서의 대화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학생들의 대화와 관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항입니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가에서 발표 준비 회의를 거쳐 나의 내용 구성하기 단계까지 나아간 과정이 드러나네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나의 내용 구성하기 단계 중 전개 부분을 재구성하기 위해 은석이의 말에 따라 먼저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먼저 제시한다 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 신영이의 말처럼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그 다음 은석이의 말처럼 그런 다음에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둠이 직접 실천한 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대로 순서를 제시한다면 핵심 정보가 더 잘 드러나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개 부분을 잘 살펴보면 친구들의 대화는 달리 기억,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다음 니은, 우리 모둠이 실천할 활동, 디귿,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순으로 전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을 잘 보시면 가의 대화를 반영하여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게 나의 전개 부분을 재구성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처럼 핵심 정보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포인트죠. 그 내용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친구들의 말대로 디귿,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먼저 제시한 뒤 기억,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니은, 우리 모둠이 실천할 활동 순으로 제시한다면 내용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핵심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들도 내용 구성을 어떤 순서로 바꾸어야 핵심 정보를 잘 드러내고 발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우리 학교 환경에 대한 설문 결과를 표와 그래프, 즉 매체 자료로 나타내었네요.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매체 자료 없이 말로만 표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청중들은 발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도 어려울 것이고 발표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체 자료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게 하고 포인트는 한눈이 되겠고요.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등 발표의 전달력을 높이게 됩니다. 매체 자료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눈이라는 키워드를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와 이 그래프는요, 복잡한 수치나 많은 양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줌으로써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번은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했으니 사진 또는 동영상과 관련된 매체 자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2번은 공신력 있는 뉴스나 혹은 신문과 같은 매체 자료를 통해서 제시할 경우에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시사성이란 지금 우리 시대, 그 다음 지금 우리의 사회와 관련된 성격을 가진 것들을 시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와 사회와의 관련성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어휘도 같이 가져가죠. 자, 다음은 9번입니다. 기억이 활용된 문장, 즉 관용 표현이 활용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넓게 본다면 관용 표현이란 우리가 익숙하게, 익숙할 관자를 쓰고요. 그 다음 쓸 용자를 씁니다. 관용 표현이란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속담이 관용 표현에 속하기도 합니다. 즉, 관용 표현을 넓게 볼 경우에는 속담도 관용 표현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항은 속담과 관용 표현을 좁게 보아서 둘을 구분하고 있죠. 속담은 예부터 전해오는 짧으면서도 교훈을 담고 있는 말로서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당, 풍월이라는 표현부터 뭔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자, 다음 기억 관용 표현은요,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이 바로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라는 관용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진짜 상대방의 코를 손으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지요.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거나 기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4번은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관용 표현이 됩니다. 1번 귓등으로 들었다는요, 어떤 말을 마음에 새겨듣지 않고 들은 척만 하면서 무심하게 넘기는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 되겠고요. 2번 귀가 얇다는 진짜 귀가 얇은 게 아니겠죠. 남의 말을 쉽게 믿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야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귀가 얇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 귀에 못이 박히다는요, 진짜 못이 박히면 귀가 상처를 받겠죠. 네. 3번은 같은 말을 매우 여러 번 들어서 듣기 싫을 정도가 되었을 경우가 바로 귀에 못이 박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4번 귀가 번쩍 뜨이다는 어떤 소리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큰 관심이 생기거나 마음이 끌릴 때 우리는 귀가 번쩍 뜨이다라는 관용 표현을 씁니다. 근데 5번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어떤 사실이나 말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뜻의 속담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을 쓸 때는
대체로 원칙이 없는 해석이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유를 붙이는 태도를 비판하는데 이 속담이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포스터를 보면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바다거북의 코에 빨대가 이렇게 꽂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빨대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큰 문구와 같은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다거북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은 선택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문구들을 보시면요. 그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텀블러 사용하기까지를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포스터의 제작 의도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의 활동 실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12번으로 가볼까요? 위 포스터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포스터 매체의 표현 방법은요, 크게 문구부터 그 다음 즉 텍스트, 그 다음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포스터 속 문구는 큰 문구와 작은 문구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핵심 문구인 작은 선택이 생명을 구합니다는 큰 문구로 작성을 하여서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죠. 또한 작은 문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메시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달하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미지와 글씨 크기를 활용해 메시지의 중요도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의 그림을 활용하여 4번 생명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을 자극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라고 한다면 욕망이나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설득 전략이 됩니다. 5번 공적인 목적의 포스터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성이 있죠. 따라서 정답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2번이 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지요. 자, 1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우선 보기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볼까요? 제8항 받침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국어 시간에 이걸 쉽게 외우기 위해서 가느, 다란, 물, 방, 울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자, 13항입니다. 헛받침, 쌍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전미사가 오면 받침의 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오니까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옮겨 발음하게 되겠죠. 자, 15항입니다. 자, 받침 뒤에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꿔서 대표음은 아까 나왔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있었습니다.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때 실질 형태소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랑 구분이 되었었죠.
자, 문제는 버섯이 맛없다, 맛있다를 발음하는 규칙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자, 이제 각 선지, 보기가 바르게 해석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버섯이와 맛없다 모두 제8항을 적용하여 발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버섯이를 버섯이로 발음한 것은 시옷을 음가대로 발음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제8항을 적용하지 않았죠.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맛없다는 제15항에 따라 시옷을 디귿, 즉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한 것이므로 제8항에 따라 시옷을 받침소리 7개 중 디귿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제8항을 적용하여 발음한 것은 맛없다 뿐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버섯의 받침 시옷은 버섯이에서 시옷으로 발음하므로 제 음가대로 발음한 것이다. 맞습니다. 홑받침 시옷이 모음 앞에서 연음되어 시옷으로 발음돼 음가대로 소리가 났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맛없다, 맛없다에서 맛의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어 발음하므로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이다. 맞아요. 제15항에 따라 시옷 받침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되니까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으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디귿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맛없다, 맛없다에서 맛의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어 발음하므로 없은 실질 형태소이다. 네, 역시 맞습니다. 없이 실제 의미를 가진, 없다라는 실제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어서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게 됐죠. 자, 5번입니다. 맛있다를 맛있다로 발음하는 것은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하지 않은 것이지만 예외로 인정되었다. 자, 선생님의 답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맛있다는 규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맛있다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맛있다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즉 버섯이와 맛없다는 모두 제8항을 적용한다가 적절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모든 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발음법의 핵심 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4번입니다. 안과 안, 되와 돼, 맞춤법 구별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죠.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요. 안은 아니 하가 줄어든 말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말에요, 아니를 넣어 보시거나 아니 하를 넣어 보셨을 때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되와 되는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되가 된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되어라는 말을 한 글자로 줄이게 되면 바로 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와 되가 헷갈릴 때는요, 되어라는 말을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돼, 자연스럽지 않으면 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안과 안의 경우에요, 문장에서 안과 안을 빼고 말이 되면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뺐을 때 말이 안 되면 니은 히읗 받침의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되와 대의 경우에는요, 많이들 아시죠? 하라는 말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돼, 해라는 말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각 문장을 살펴볼게요.
자, 너는 과일을 안 좋아하니? 자, 안의 자리에 아니를 먼저 넣어볼까요? 너는 과일을 아니 좋아하니? 네, 조금 사투리 같지만 아니 좋아하니 라는 말을 넣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워서 맞습니다. 너는 과일을 아니하 좋아하니?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또한 두 번째 팁처럼 안을 빼도 너는 과일을 좋아하니? 그 자체로 말이 되니까 여기서는 안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우리는 아직 밥을 먹지 않았다. 자, 여기서 안의 자리에 아니 하를 넣으면 아니 하였다로 바꿀 수 있어 맞는 표기입니다. 즉, 우리는 밥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한 여기서 안을 뺄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아직 밥을 먹지 않았다. 네, 안을 뺄 경우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이 들어가는 것이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은 철수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다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미 여기 안에 되어가 들어가 있죠. 이걸 한 글자로 줄이면 바로 철수는 올해 중학생이 됐다라고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되의 활용형이 맞으니 표기가 적절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철수는 올해 중학생이 했다. 뭔가 이상하죠? 철수는 올해 중학생이 했다. 했다를 쓸 경우 더 문장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바로 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설명 역시 맞고요. 자, 4번 영희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돼. 자, 이 경우 영희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돼요. 이렇게 끝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되어를 역시 한 글자로 줄이면 고등학생이 돼.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겁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고등학생이 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적합한 표기는 바로 돼라는 표기가 되겠죠.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표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까요? 우리는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되어를 넣어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되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할 것이다 혹은 할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할 것이다가 자연스럽죠? 할 것이다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역시 될 것이다를 넣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5번의 표기 역시 옳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를 통해서 안과 안, 되와 되의 구별 요령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담화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가는요, 미용실에서 머리 모양에 관해 대화를 하는 상황이고요. 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더 먹도록 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에서도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나에서도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근데 이때 가의 괜찮아는요, 좋아, 잘 어울려의 의미가 되겠고요. 나의 괜찮아는요, 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담화라 하더라도 그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맥락이란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이 바로 상황 맥락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즉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괜찮아일지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3번이 되겠죠.
말이 쓰이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가, 나에서 밑줄 친 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병아리, 민들레를 키우며 느꼈던 감정을 담은 글의 빈칸에 조건에 맞는 문장을 골라 넣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요, 민들레라는 병아리와 함께 지내다 이별을 경험합니다. 민들레와의 소중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현하려는 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역설 표현을 활용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민들레에 대한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역설이란 한자를 거스를 역자를 쓰고 있어요. 거스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모순이 되지만 뭔가를 거슬러야 되겠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 속에 어떠한 진리나 혹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해요. 자, 이제 각 선지가 조건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처럼 민들레의 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자, 여러분들 아우성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세요? 아우성은 여럿이 함께 부르짖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우성이요, 소리가 없대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소리가 있는 아우성을 없다고 표현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역설이 쓰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민들레에 대한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단순하게 민들레의 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라면서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요. 2번,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되며 민들레를 잊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별은 함께 존재할 수 없겠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역설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라는 성숙 또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진실 혹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역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민들레에 대한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했다. 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낸, 자, 여러분들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설의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의법이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일부러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강조하는 기법을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로와 다짐의 의미 정도는 있지만 역설법이 아니고 민들레에 대한 감정 표현 역시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3번 선지 역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이별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라는 말대로 민들레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겪으며 성숙해져 갔다. 자, 여기는요, A는 B이다 라는 말처럼 은근슬쩍 비유하는 은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별은 성장의 밑거름이다 라고 비유하는 은유법이 쓰였죠. 그 다음, 감정도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요. 제시되지 않고 이별을 겪으며 성숙해져 갔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 표현 역시 쓰이지 않았고
은유법이 쓰였고요. 그 다음 민들레에 대한 감정 역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선지 역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나머지 하나 5번이 되겠죠. 5번은요.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님이 갔는데 어떻게 님을 보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님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을 나타내는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충분히 모순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역설 표현이 쓰였고요. 이미 민들레는 죽어서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떠나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워한다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역설적 표현을 썼고 민들레를 향한 직접적인 마음이 그리움으로써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 2학년 국어 해설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해설을 들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